안녕하십니까, 최대리입니다. 지금부터 K랩 수업용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방법에 대해서 부가가치세하고 원천징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무사회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프로그램 속에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사용 방법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K랩 교육용 업데이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전자신고 사용 방법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시면 이제 부가세부터 작업하는 방식이 쭉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일단 데이터를 다운 받아야 되니까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겠습니다. 최대리 전산세무회계 카페 들어가셔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데이터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자료실에서 여기 있죠? 2022년 최대리 전산세무 2급 클릭하시고 여기에 있는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어요. 저는 미리 받았으니까 받고, 받으면 이렇게 생긴 RGB 생기고,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그 이름 그대로 압축을 풀어주시면 이렇게 생긴 폴더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생긴 이 폴더를 드래그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C 드라이브에 K랩 데이터베이스 폴더 속에 K랩이라는 폴더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2022년 최대리 전산세무 2급 데이터를 갖다가 설치한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켜시고 곧바로 로그인 화면에서 저는 이미 화면이 들어있네요. 여러분 다시 껐다가 해볼게요. 이미 켜져 있네. 여기서 곧바로 그냥 회사 등록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회사 코드 재생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 보이시면 저는 이미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닫고, 지금 3월 7일자 버전인데 또 최신 업데이트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한번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달라지는 게 있나 보도록 할게요. 다 됐네요. 자, 프로그램 다시 켜시고, 자, 회사 코드 재생성했으면 여섯 번째 회사 전자신고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부가세 신고서 클릭하고 신고서 탭 누르시고 여기서 4월, 6월 이렇게 쳐볼게요. 채로 불러와도 되고 얘도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면 지금 전자신고라는 절차를 하라니까 작성을 하고 전자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어보면 작성이 끝나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전자신고를 하는 과정을 진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단에 마감이라는 버튼이 있죠. 마감을 눌러요. 그래서 마감을 시킵니다. 보면 마감해야 될 대상 서식이 보이죠. 지금 보이는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출 매입,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에요. 지금 제가 이 데이터를 만들 때 여기에 있는 이 자료는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한 거고, 그죠? 여기 매출 하나, 매입 하나, 그리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가서 마감을 시켜서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였죠? 그러면 이제 마감을 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 상단에 마감이라고 불이 들어왔죠? 그럼 이제 마감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럼 닫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절차가 이제 전자신고라는 여기 메뉴 있죠? 여기 메뉴에 가서 전자신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자신고를 누르시고 가보면 세무대리인 등록 전자신고 제작이 있는데 우리는 세무대리인 쓰는 거 아니니까 전자신고 제작에서 아까 우리가 부가세를 4월부터 6월 했었죠. 4 엔터, 6 엔터, 담당자 다 건너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내용물이 올라오죠. 회사는 2006번 전자신고고 정상 마감이 된 상태이고
마감 일자는 지금 오늘 시스템 현재 날짜 3월 27일 그리고 대상 서식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제작을 해야 되겠죠? 제작하러 갈게요. 여기 보면 제작. 자, 제작할 때 비밀번호 입력하시래요.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 20자리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1, 2, 3, 4, 5, 6, 7, 8 그냥 1을 4자리, 8자리 누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확인. 자, 그러면 전자신고 데이터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확인. 자, 완료됐어요. 이제 제작 파일 만들어졌죠? 이제 홈택스로 갈 거예요. 여기 홈택스 바로 가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시는 것도 되고 시험장에서 이거 누르겠죠? 또는 그 버튼이 여기 있는 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홈택스. 자, 열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이게 가상 화면이에요. 실제라면 자기 회사라면 이제 아이디 등록해서 로그인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런 화면을 가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상관없으니까 그냥 바로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자신고를 하는데 전자신고 파일을 변환을 해서 여기 있죠? 파일 변환해서 제출할 거예요. 뭐 과정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순서대로만 가시면 돼요. 제일 먼저 찾아보기를 눌러서 내가 아까 제작을 했던 파일이 있죠? 그 제작을 했던 파일은 C 드라이브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C 드라이브의 파일 있잖아요. 이걸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여기 포함이 돼 있죠? 들어왔어? 그럼 화면을 쭉 내려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쭉 진행하시면 돼. 첫 번째가 형식 검증하기. 형식 검증하기를 눌러볼게요. 형식 검증. 저 비밀번호 물어보죠. 아까 제작했을 때 썼던 비밀번호. 또는 18개였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확인. 됐죠? 자, 그럼 이제 형식 검증하기 끝났고, 그 다음에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누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가상 화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국세청 화면. 됐다. 그 다음에 검증하기 누릅니다. 됐다. 그 다음에 검증 결과 확인. 자, 여기서 이제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에 오류가 없으면 돼요. 오류가 있으면 여기에 지금 오류가 이렇게 있다고 뜨거든요. 없구나. 자, 제출하기 눌러요. 그러면 다 온 거죠? 그 이제 내용물 쭉 떠 있죠. 그래서 전자 파일 제출하기 이렇게 누르면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라고 됩니다. 닫기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전자신고예요. 뭐 어렵지 않죠? 뭐 한 번 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다시 빠른 속도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정리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해당 기간 열어가지고 뭘 하기로 했죠? 마감을 해야지 마감. 예? 마감했잖아. 마감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럼 마감 끝났어. 닫고 어디로 와요? 여기 전자신고로 와. 전자신고 와서 전자신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뭐 눌러야 되겠어요? 제작 아니다. 제작이 아니라 여기 날짜 치고 날짜 4, 6 쭉 친 다음에 제작 눌렀어. 그럼 제작 끝난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제작 끝났으면 홈택스 바로 가기 여기 눌러.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닫기 하고 파일을 찾아가지고 파일이 없어져 버렸다. 한번 썼더니 파일 찾아서 뭐 하면 돼요? 검증하기,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결과 확인, 제출 이렇게만 진행을 하시면 되지.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됐나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가 마감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마감 취소. 마감 취소하고요. 저는 지금 정상적으로 마감시키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마감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여기 마감되어 있죠?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서를 나가려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같이 나가야 되니까. 끄자, 꺼. 안 꺼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를
제가 마감을 해드린 이유가 오류가 안 나도록 하는 거죠. 마감 취소. 자, 근데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는데 이걸 마감을 안 했다. 그럼 어떤 오류가 생기나 봅시다. 부가세 신고서를 이제 진행할게요. 4, 6. 자, 신고서 불러왔죠. 그래서 뭐 똑같아요. 절차는 마감하고 부속소리 안 붙었다. 마감할게요. 자, 그럼 이제 오류가 떠. 뭐라고 떴냐면 이런 거지. 부가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교부분 매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출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첨부를 안 했으니까, 마감을 안 시켰으니까. 뭐 그런 메시지들이 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뜨면 실무라면 저 메시지를 찾아서 다 없애야 되는 거죠. 오류를 찾아내야 돼. 근데 시험에서는 그거를 묻고 싶은 게 아니지. 작업을 해서 마감을 하려는데 오류 뜬 거를 언제 다 찾아서 오류를 하겠어. 그러니까 마감이 안 되도록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뭐 마감이 강제로 시켜볼게요. 어떤 오류가 생기는지.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오류가 생기지 않겠지만, 자, 마감했어요. 강제로. 자, 그리고 나가.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죠? 전자신고 하러 가야지. 자, 전자신고 빠른 속도로 해볼게요. 4월, 6월. 반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마감했고요. 제작해볼게요. 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넷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됐어요. 확인. 제작 끝났죠. 홈택스 갈게요. 홈택스. 자, 가상화면 닫고. 자, 바로 여기 가서 찾았죠? 열기. 쭉 내려가서 이제 진행하면 되지. 형식 검증하기. 검증일 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확인.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검증 결과 확인. 자, 여기 말하는 거예요. 자, 오류 떴죠? 여기 오류 한 건 떴단 말이야. 자, 이제 클릭을 해보면 그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떴죠? 그 오류가 이제 아까 부가세 신고서 마감할 때 했던 오류하고 똑같아. 그냥 그게 안 돼 있는데 와봤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다음을 누르면 제출을 할 수가 없어. 제출을 해야 될 서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 마감을 했을 때 오류가 뜨면 그 마감을 다 없애고 마감을 시켜야 통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잖아. 그 우리한테 가장 관심사는 그거니까. 작업 방식은 뻔한데. 그래서 우리가 전산세무 2급이나 1급에서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잖아요. 신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신고서를 마감하고 전자신고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류가 엄청 많이 뜰 거니까 그 많은 오류를 찾아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보통은 신고서 작성은 하반기에 합니다. 7월부터 12월 달에 신고서 작성 문제를 내고 부가세 신고서를 마감하고 전자신고하는 문제는 일기 예정을 내거나 그 일기 예정 1, 2, 3월 달 거 해서 딱 세팅되어 있는 걸 순서대로 진행하게 하거나 또는 일기 확정을 데이터를 싹 다 세팅해 놓고 이건 건드릴 수가 없잖아. 전표는 뒤에 입력했으니까. 그리고 이 과정을 자,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서 마감하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 가서 제작하고 여기 가서 파일 검증해서 전송하고 보내고 이게 부가세 신고서에 2022년부터 출제되는 문제의 형태라고 좀 예상해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신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에 대한 얘기 갈게요. 자, 원천징수 선택하시고, 자, 원천징수는 급여 자료를 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팅을 해놓고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 얘는 그렇게 오류가 많지 않으니까, 급여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죠? 급여 자료 입력해서 수당 등록, 공제 등록 한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한 다음에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고, 전자신고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상황을 살펴볼게요. 일단 급여 자료 입력에 들어가 볼게요.
급여 자리에 가서 1월부터 1월 엔터 쭉 쳤어요. 제가 지금 기본급만 급여를 다 입력을 해놨거든요. 이걸 이제 출제시킬 수 있는 거지. 수당 항목 눌러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올해 두 탭이 바뀌었죠. 수당하고 공제가 서로 달라. 수당 등록 탭 눌러서 고치고, 공제 등록 탭 눌러서 뭔가, 이런 게 좀 늘어났구나. 최근에 업데이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막 생겼네요. 그러니까 요런 데 가서 뭔가를 만들어. 그리고 나서 입력해. 그럼 이제 급여자료 입력 끝났죠. 그리고 나서 뭘 작성합니까?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잖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해요. 그래서 날짜는 1월 엔터 쭉 칩니다. 새로 불러볼게요. 그럼 이제 급여자료 입력된 거 그대로 불러오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출제되는 형태는 또 뭐였어요? 전월 미환급세액이 얼마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뭐 10,000원 쳐요. 이렇게. 그런 정도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 뭘 시키느냐. 전자신고를 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거 끌고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감을 누르면, 얘는 마감을 누르면 오류 메시지 날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끝났지. 부가세 신고서는 마감 누르면 오류 날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출제 못한다고 했어요. 닫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자신고하고 국세청 보내고, 전자신고 눌러. 자, 전자신고 눌러서 세무대리인 등록 말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작에 납세자 자신 신고를 선택해서, 세무대리인 하는 거 아니고 내 회사 내가 하는 거니까. 날짜는 1월 엔터 칩니다. 자, 치면 이제 그 신고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매월분이고 소득세는 9,520원 낼 거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눌러야 되겠어요? 똑같아요. 이제 여기 제작한다. 자, 파일 이름 떴죠. 확인. 자, 비밀번호 물어보네요. 8자리만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확인. 자, 정상적으로 암호화됐대요.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똑같아. 홈택스 바로 가기. 그 메뉴가, 여기에 있는 메뉴니까, 이렇게. 들어갔어요. 과정 똑같아요, 이제. 파일의 이름만 다른 것 뿐이지. 자, 파일을 찾아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파일 만들어졌죠? 열기. 파일 들어왔죠? 여기 들어온 파일 보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부가세하고 똑같아. 저기서부터 쭉 다 이렇게 진행만 하면 돼. 오류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비밀번호 치고요. 둘, 둘, 셋, 넷. 확인. 됐죠? 검증 결과 확인. 그 다음에 내용 검증하기. 검증 결과 확인에 오류가 없죠. 제출. 다 와있죠? 제출하기. 확인. 됐나요? 닫기. 자, 이게 다야. 거의 똑같아. 되셨죠?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뭐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거니까 오류가 날 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2022년에 시작되는 4월달 시험부터 보게 되는 전산 회계 세무 2급, 세무 1급의 부가세 전자신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전자신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는 2022년 03월 22일잖아요. 이제 가장 최근이. 바뀐 내용이 뭐가 있는가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회계관리는 뭐 바뀔 내용이 없겠죠. 구태여 꼭 얘기를 한다면 뭐 할 필요는 없는데, 개정 과목 중에서 원래 122번이 소모품이었는데, 소모품이 122번에서 172번으로 기본값이, 얘는 또 안 바뀌었다. 173번으로 기본값이 바뀌었어요.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외워서 치는 거 아니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에 얘가 하나 달라졌더라고요. 대손세액공제 신고서가 이런 날짜가 하나 생겼어. 그것도 뭐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 보다 보면 뭐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뭐라고 돼 있니? 여기요? 원래는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당초 공급일이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손 확정이 2022년 대손 확정이 뭐 3월 1일 이렇게 대손이 확정이 됐다. 뭐 파산이 됐다. 예? 그러면
이 외상 매출금이 원래는 언제 공급한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한 이건 2020년 3월 1일 날 공급한 건데 오늘 2022년 3월 1일에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됐다.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법정 서식에 들어간 게 아니고 실무상 뭐 관리하기 위해서 저런 게 하나 있다는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전의 문제 중에는 저런 게 나오는 문제도 있고 안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날짜를 안 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날짜는 뭐 대충 날짜 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원천징수인데 이 원천징수가 눌러보면 뭐가 하나 바뀌었냐면 급여자료 입력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수당 등록인데 원래는 수당 등록 탭에 수당 공제가 같이 들어있었는데 위아래로 크게 보면 수당과 공제를 구분을 따로 했고 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3월 22일자 최신 버전을 받으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하지만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우리 시험하고 무관하고 자, 그 중에 뭘 하나 보셔야 되냐면 뭐가 하나 생겼죠? 통상임금이라는 게 하나 생겼거든요. 통상임금 여기 있죠? 이게 이제 4월 시험부터 어떻게 출제를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통상임금이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4월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통상임금이라는 이 단어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용어인데요. 근로기준법에 저것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고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니지. 어렵다기보다는 뭐 법원의 판례가 서로 판례와 실무가 좀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살짝만 한번 살펴볼게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이제 세무 2급 2022년 교재에 써드린 내용인데 이게 내용인데요. 그냥 살짝만 보면 돼요. 왜 이게 필요한 건지. 자,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보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라는 게 있는데 자, 사용자는 회사죠. 연장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으로 받는 임금의 50% 이상, 그러니까 일 받으면 1.5 이상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조항이 있고 또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의 근로에 대해서 다음 기준에 따른 금액 그 이상을 더 많이 주라는 얘기지. 이게 이제 최하한인 거야. 8시간 이내 휴일 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 이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주려면 뭘 알아야 돼? 통상임금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제6조의 통상임금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게 서술이 돼 있어요. 자, 읽어보니까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잘 봐봐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해놓은 시간급,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법률을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그래서 여기 해석을 잠깐 보면요. 자, 통상임금의 법적 의미를 보면 일단 방금 봤던 게 정기적, 일률적이잖아요. 자, 일률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대부분 판례에서 나온 얘기예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돼요. 모든 근로자한테 모두 다한테 주거나 또는 어떤 조건을 갖추거나 어떤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것을 일률성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일률성을 갖춰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일정한 주기를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정기성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주든 분기에 한 번 주든 반기에 한 번 주든 심지어 1년에 한 번 주든 이게 정기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고정성이라는 거 있더래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어떤 업적이나 성과 등 기타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차별 두고 누구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보너스인데 성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성과에 따라서 금액이 서로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고정성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게 통상임금의 법적 의미예요. 자, 어렵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그것에 충족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를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 사이트 여러 가지 검색해 보니까 이게 확실히 장담하기 좀 곤란스러운 게 있어. 자, 상여를 이런 거예요. 상여 우리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3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준다. 그러면 이건 통상임금이에요. 그런데 상여가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성과에 따라서 금액이 서로 달라져. 그럼 또 통상임금이 아니야. 그 다음에 직책수당도 여러분이 여기까지 뭐 하실 필요는 없는데 직책수당도 그 직책 있는 모든 직원에게 자기에 맞게 그냥 딱딱 얼마씩 이렇게 주는 거 다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지금 나열이 되는 거예요. 자,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어요. 자, 월차수당은 뭐죠? 그냥 한 달 만근을 하게 되면 하루 쉴 수 있는데 그걸 안 쉬고 돈을 받는 거거든. 그 받을 때가 보통 통상임금의 하루치를 받는 거야. 근데 그걸 계산하는데 월차수당은 꼬박꼬박 다 받는 게 아니잖아. 만근을 못했을 때 안 받는 거니까 이런 건 또 통상임금이 안 돼. 그 다음에 식대 모든 직원한테 일률적으로 식사 제공 안 하고 10만 원씩 주는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설이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자가운전 보조금은 차 있는 사람한테만 주고 없는 사람은 또 안 주잖아.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차량을 직장을 위해서 쓰고 뭐 20만 원 이내로 받는 거. 이게 비과세인데. 근데 이게 지금 차 있는 사람은 받고 차 없는 사람은 안 받지. 그러니까 이게 통상임금이 되지 못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래서 제가 답을 할 수 없어요. 야간 근로수당은 당연히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주는 거니까 아닌 건 맞아.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험에서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잖아 이게. 그죠? 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게 한다면 뭔가 단서를 다 붙여주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책수당 하나를 내고 싶다. 그러면 뭐 이 직책수당은 뭐 해당 직급을 갖는 사람한테만 무조건 준다. 또 무슨 자격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얼마씩 준다. 그 자격증 취득한 직원한테는 무조건 다. 그러면 이것도 통상임금에 들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섣불리 내긴 곤란하고 섣불리 잘못 냈다가 크게 뒤통수 맞을 수가 있죠.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거 그리고 약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힌트를 주는 정도를 가지고 출제할 수 있을 것 같고 실무적으로는 여러분이 사업주라면 사장이라면 이 통상임금에 다 포함시키지 않고 싶겠죠. 왜냐하면 저게 포함되면 나중에 월차수당을 줄 때도 돈이 늘어나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포함시켜야 되겠지. 그것은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 두 집단 사이에서 일단 우리는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수당 등록에 새로 생긴 통상임금이고 이제 그 이후에 4월 달부터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면 이제 우리가 또 적응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별 변화 없고. 그 다음에 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면 이걸 회사를 좀 바꿔볼게요. 회사를 2005번에 연말정산이라는 사원이 있는 회사로 들어가서 불러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딱 한 가지. 보통은 우리가 여기 전근무지가 있으면 소득명세 탭에 입력했고 나머지 뭐 부양가족 탭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연금저축이 있을 때 요거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월세 있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다 여기다 쳤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 신용카드에 더블 클릭하고 여기다가 카드 종류별로 다 쳤었고 그건 다 아시죠? 이미 다 아는 거야. 그런데 하나가 막힌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의료비를 딱 쳤더니 의료비가 여기가 막혀 있어. 입력을 못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비만 뭐 이거를
여기요? 의료비 지금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끌어다가 갈 수도 있고, 근데 뭐로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서 그냥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어딨냐. 여기 의료비에서 더블 클릭하면 안 열리니까, 여기 있잖아요. 부양가족 탭을 눌러가지고, 여기 의료비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요. 이게 바로 의료비 지급 명세서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을 찾습니다. F2키 눌러서, 이제 의료비만큼은, 사람을 골라가지고 하나씩 쳐서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급되는 의료비의 그 무슨 약국이나 병원의 상호, 의료 중빙이 국세청에서 받은 건지 뭐 이런 걸 선택을 하고 건수, 금액 입력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 예, 우리 요즘 실손보험 많이 들죠. 실손보험에서 돌려받는 돈이 있으면 이렇게 넣어서 빼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 여기에 연말정산 탭에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 들어온다는 거야. 이렇게. 종전에는 그냥 여기서 바로 입력했는데 얘만 여기 부양가족 탭을 이용해서 하도록 바뀌었다라는 정도예요. 그리고 이걸 봤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자리에 요 자리만 잘 조심하시면 돼. 다른 거는 그냥 찾아가지고 여기는 안 되는 의료비는 들어올 필요 없겠잖아요. 되는 의료비만 오는데 딱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자리가 요 자리야. 여기 지금 3번이잖아요. 여기 하단에 보면 1번이 본인이거든요. 이게 본인 등 의료비로 갈 거야, 자리가. 그 다음에 2번이 65세 이상자, 65세 이상자 장애인이고 3번이 나머지 사람이거든요, 기타. 근데 보통은 그냥 저 사람 찍으면 다 비슷하게 맞을 수 있는데 안 그런 경우가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런 경우에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70세야. 근데 소득 금액이 존재해.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그런데 소득 금액은 있어도 괜찮잖아. 그러면 이 사람을 입력을 했을 때 이 아버지가 3번으로 이렇게 뜨면 이걸 3번으로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 밖계좌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경우에는 2번 65세 이상자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본인은 본인이니까 여기에 1번으로 찍히잖아요. 본인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이 사람이 65세 이상자인지 장애인지가 있으면 여기 장애인은 장애인이라고 표시가 되겠지. 그 자리로 잘 가는지를 여기를 한 번만 확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답이 틀려지니까 우리 여기 할 때도 이 칸에 칠 것과 이 칸에 칠 것은 서로 답이 다르잖아요. 응? 그러니까 뭐냐? 그래서 본인은 여기고 그 밖 65세 이상은 요 자리에 와야 되는데 아까 저기서 3번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요 자리로 와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오답이 된다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방금 말씀드렸잖아.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 가서 구태여 꼭 해야 될 필요가 없죠. 저기 가서 하면 되잖아. 아니, 상황은 똑같은데? 똑같잖아요. 뭐로 여기 와서 하겠어요? 그냥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서 의료비만 부양가족 탭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고 여기다 입력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못해도 여기 들어갔더니 안 되네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리 들어가야지 이쪽으로 부양가족 쪽으로. 되셨죠? 자, 이게 올해 2022년에 전자신고라는 이 틀이 새로 시험에 추가됐고,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탭에 원래 실무라면 모두 다 이 부양가족별로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시험 출제가. 그래서 여기 탭에다가 몰아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의료비가 지금 저쪽으로 가서 끌어다 저쪽에 입력한 걸 불러다 쓰게 하고 있다는 것만 올해 개정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가세 신고서, 원천징수의 신고서의 전자신고하고 개정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